거기 판례가 한 10분 정도 나왔을 건데 우리 시험에 사안은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 또 써먹게 도는데, 갑이 예컨대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강박을 해서 토지를 을에게 증여를 한 사건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썼는데,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썼는데 을의 강박에서 마지못에 증여를 했다고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이 증여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는가, 요걸 분석하는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요 진위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 증여 의사표시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진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에 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 구절구절 시험에 몇 번 나온 거, 구절구절 번갈아가면서 여기 진위란 토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판례가. 그러면 뭐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토의자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위란 판례하고 반대로 토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라고 거꾸로 가정을 해보자는 거. 그랬을 경우에 이 증여가 진위한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분석해 보면, 이자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진정으로는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근데 표시는 뭐였어요? 증여하겠다고. 그러니까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증여 의사표시는 여지없이 진위한 의사표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진위란 토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토의자 생각을 말한다, 요리 이야기로. 그럼 이 말을 여기 이제 대입을 시켜보자. 이 사람은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으나 증여하겠다는 생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요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대로 뭐 했고, 증여하겠다고 표시했고, 그러니까 진위와 표시가 정확히 뭐 하다는 거, 일치하니까 요거는 진위한 의사표시 될 수 없다. 요게 정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요 진위 개념을 딱 놓고 요 사례를 놓고, 요게 이제 그 밑에 사례, 판례 사례 1번 사례가 요 사례라고 말이에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으나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요게 비진위 표시냐, 얘기하고 연결지어서 같이 사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2번 판례도 하도 많이 출제를 하고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는 거다. 이따가 계속 써먹게 되고, 요 판례도 뒤에서 일단 계속 써먹게 되고, 거기 저 판례는 두 번째 판례도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이든 뭐 상호신용공도 불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얘가 실제 대출 받고자 한다. 실제 이제 돈 빌리고자 하는 자, 대출 받고자 하는 자를 우리는 실질적인 주체모자, 요리 이야기래요. 그런데 얘는 이제 법률상 사실상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대출 한도는 이미 초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더라. 그럼 우리 주 선생님 보시다시피 타인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죠. 해서 A가 명의를 빌려줬어요. 이렇게 얘가 명의인, 요런 애를 형식상의 주체모자 요리 표현을 하는데, 얘가 이제 금융기관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내용 파겠나요? 얘 명의를 빌려서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금융기관은 명의 대여자, 명의 빌려준 A에게 대출금 상환하라고 당연히 청구했을 것이고, A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나는 실제로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는데 얘가 명의 빌려달라고 하니까 명의를 빌렸을 뿐이다. 그러니 이게 비진위 표시 해당이 되고, 따라서 나는 돈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인데, 여기서 핵심 요지는 요거예요. 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내심으로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대출계약 체결, 그럼 대출계약 체결했다고 말은 표시는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표시했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실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요게 비진입 표시에 해당될 소지가 크나 거기에 판례에 나왔다시피 우리 판례는 명의 대여자는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도 대출계약 체결 채무를 부담을 또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뭐한다? 일치하니까 비진입 표시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 대출계약 그대로 유니까 당신이 대출금 채무를 반환해야 된다. 당신이 책임지라. 이런 스토리예요. 명의 빌려주지 마세요. 그래 예의는 물론 있지만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다 가르쳐줘요. 원칙은 표시주의가에서 유효다. 예외 107조랑 단서 이 107조랑 단서를 앞으로 계속 써먹게 되니까 상대방의 표유자 진위를 말할 건 알 수 있을 경우는 예의적으로 뭐이다? 무효다. 의사주의 입각에서 확인했죠? 제3자단 관계 뒤에서 이제 바로 허위표시 배우지만 비진입 표시가 외의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흔히 말하는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뒤에 나올 허위표시와 관해서 워낙에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허위표시에서 내용은 똑같은 게 같이 배역을 하고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밑에 가로치 2번의 공법상 행위 요게 지금 요걸 묶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중간중간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1980년대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요즘에 또 갑자기 전두환 씨 뭐가 또 자주 나오고 막 나오는데 요즘에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집권을 딱 한 다음에 그러면 군사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고위 공직자들한테 일괄 사직원을 제출 딱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정권에 협조를 한 사람들은 사직원을 되돌려주고 협조 못하겠다는 사람은 사직원 수리해서 내쫓고 이게 항상 61년도에 5.16 일어날 때도 똑같은 일을 했고 80년도에 전두환 정권 들었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이 판례가. 이때 이제 군사 정권에서 고위 공직자들한테 일괄 사직원을 제출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차관을 했어요. 사직원을 제출 받았어요. 1급, 2급, 2, 3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죠. 군사정권을 강요해서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그러면 사직 의사표시 여기 언론 보면 진위하는 의사표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이 말을 알아듣겠죠. 더더욱이 이 경우는 이제 군사정권 상대방 쪽에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사직하겠다 요게 요 갑의 진위하라는 것을 군사정권 상대방에 최소한 알았건 알 수 없을 거니까 107조 1항 단서가 적용 사직 의사표는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 복직시켜야 되겠죠. 원래대로 하면은 해서 이제 군사정권이 끝나고 그게 이제 노태우 정권까지예요. 끝나고 92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문민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법물 터지듯이 이때 사직원 제출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군사정권 하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싸그리 패소를 당했어요. 이 양반들이. 왜 패소를 당했냐 그걸 묻는 판례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일반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한 것은 사법상 의사표시예요. 회사하고 개인과 개인, 회사도 개인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니까. 근데 요거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잖아. 요거는 공법상 의사표시야.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따라서 공법상 의사표시에는 민법 107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따라서 뒤에 보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이 된다. 따라서 억울하겠지만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니까 복직 못 시켜줍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뭘 말겠나요? 일반 개인이 사직원 제출한 거하고는 구별 꼭 하셔야 돼요. 요거는 공법상 의사표시잖아요. 국가 사이의 관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복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사이에 병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가정에 폐해가 많기는 사람도 있고 우리 슬픈 역사인데 물론 그 시절에도 여러분은 호주에 가서 낚시하고 계셨으니까 국내 사정은 전혀 모르시고 계셨을 것이고 국내 사정은 그 다음 가족법상에는 아까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라는 거고 가족법상에는 의사주의가 적용이 되니까 뭐가 돼요? 무효
혼인 입양 이런 거는 그런 걸 알아서 하라고 아까 오리를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 주식인수 청약 재개표로 되고 밑에 판례 사례에서 1, 2번 판례를 비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요거는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한 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사직원 제출한 사건이에요. 비준위 표시와 관련해서 종래제 우리 실무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들이 이런 거예요. 이 공무원들 말고 이 갑이 을회사의 근로자인데 갑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다. 이게 우리나라 특히 울산 지역은 공단이 많고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필비졌어요. 이렇게 뭐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진이 사직하지 않겠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고, 표시는 어쨌든 간에 사직원 제출했으니까 표시는 사직하겠다. 요게 흔히 말하는 진이 아닌 의사표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회사 뭐 경영 방침 대해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나중에 이제 요 근로자 회사를 상대로 해서 복직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판례가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야.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한 사건이. 그러면 이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면은 그대로 사직해야 되고, 여기에 무효이면은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엄청 나왔는데 우리 판례는 딱 일정한 룰이 있다는 거. 판례도 아무렇게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룰이 있다고 말이야.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뭐를 검토를 하냐 그러면 상대방 사용자가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함에 있어서 지시 내지 강요를 한 적이 있는가, 요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 끝나요? 지시 내지 강요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사직의사표 무효가 되겠죠? 왜요? 지시 내지 강요했으니까 요게 진이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없다는 거.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되니까 무효다. 요 스토리고, 지시 내지 강요한 적이 없다. 그럼 원칙 그대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걸 깨우쳐라는 거예요. 거기 1번 판례의 경우는 사용자가, 여기서는 사립학교죠. 학교 법인이 지시 내지 강요한 적이 없고, 2번 판례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 제출도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판례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했고 지시 내지 강요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2번 판례구는 107조랑 단서가 적용되니까 무효. 퇴직할 필요 없다. 그런 스토리고, 두 개 다 시험에 나온 판례인데 아무렇게나 별표 치지 말고, 별표 친다고 점수 안 나오니까 민법은 원리를 깨우쳐는 거예요. 사용자가 뭐가 있는가 확인하자. 지시 내지 강요가 있는가. 1번 판례는 사용자 지시 내지 강요가 없고, 2번 판례는 지시 내지 강요가 있다.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 제출했으니까. 내용 파겠나요? 그렇게 사고하면 돼요. 그 다음 허위표시. 비준위 표시보다도 허위표시는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08조 조문 숫자도 외워야 되고, 여기 이제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행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그러니까 진연 의사표시하고 거의 똑같아요. 대신 딱 한 끗 차이요.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행한 진연 의사표시니까 상대방과 뭐가 있다? 통모가 있다. 요게 107조하고 차이죠.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이제 모델이 되는 허위표시 사례는 이런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려고 마음 먹었던 사건인데, A가 갑에게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얘가 건물 소유자다. 변제에게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경매 처분해버린다. 따라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갑이 친구나 친척을 하고 다음과 같이 통모를 한다. 친구야, 내가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 강제 경매에서 날아가니까 네 앞으로 소유권 넘겨놓자. 친구 친척이 그래 그렇게 하라 합의를 해주었다. 이 합의해 주는 거를 통만다 그래요. 해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친구 앞으로 이전해 놓는다. 이런 걸 이제 허위표시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야매로 공부하는 거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첫째, 갑은 실제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듣고 있죠. 을에게 이전해 주고자 하는 의사가 없지요. 실제로는. 그런데 표시는 뭐 했어요? 이전해 주겠다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하고 있죠.
따라서 소유권 넘겨주겠다. 요게 글자 그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 이제 갑이 을하고 통모한 적이 없으면 요거는 그냥 107조 진연 의사표니까 유효다, 소유권 넘어간다 땡 하고 끝내는데, 요거는 갑이 친구 을하고 뭐 했어요? 통모를 했잖아요. 네 앞으로 소유권 넘겨놓자. 그래 그렇게 하라. 얘가 양해 내지 합의를 해줬다. 이런 거를 통모한다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과 통모하여서 행한 진연 의사표시 허위표시니까 이 똑같은 것이 통모가 없으면 단순히 진연 의사표로 끝나지만 통모가 있음과 동시에 통모하여서 행한 진연 의사표 허위표시니까 이 똑같은 것이 통모가 있음과 동시에 뭐로 바뀐다? 허위표시로 바뀐다. 내용 파겠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야매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가 차이다? 상대방과 통모가 없으면 그냥 비진이 표시로 끝나요. 똑같은 것이지만 통모가 있음과 동시에 허위 표시로 바뀌고. 문제는 이제 이런 허위 표시는 이 칠판의 사례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주로 이제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주로 허위 표시가 많이 행해져. 실무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위 표시만 해가지고는 얘가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따라서 채권자를 기망을 해두니까 두 사람이 마치 건물에 대해서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가장 매매 그래요. 법률 용어로는 허위 표시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다 그래서 가장 행위라고 부르지만 요게 매매니까 글자 그대로 가장 매매. 그 다음에 얘를 확실히 기망해 두니까 등기도 아예 을에게 넘겨준다. 요게 허위 표시 사례. 허위 표시 가장 행위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의하면 이 허위 표시는 당사자서에서는 언제나 무효라고 말. 그러면 의사표시가 무효이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도 따라서 당연히 뭐가 되겠죠? 무효가. 여기가 무효니까 매매도 무효다 그 이야기요. 무효니까 등기가 을에게 넘어왔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러니 채권자 A는 얘가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가장 매매하고 친구 앞으로 등기까지 넘겨놨더라도 얘가 소유자니까 여전히 강제집행 경매가 가능하다. 만약에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 버리면 경매 뭐 하는 거요? 채무자 거야지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여전히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게 허위표시 사례예요. 그러면 왜 허위표시는 무효로 봐야 되는가? 이게 무효가 되지 매매가 무효고 그래야 소유권이 얘한테 있고 그래야 얘가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가 재산 빼돌린 것을 무의로 돌릴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허위표시 사례예요. 이렇게 책으로 돌아가서 의 있고 뒤에 넘겨서 상대방과 통모, 그 합의를 통모라 그래요.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비진입 표시와 구별된다. 그 다음에 구별 개념에서 거기 은닉행위, 신탁행위는 나중에 특별법 할 때, 실명법 할 때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는 일단 보내놓고 은닉행위는 요즘에는 너무 쉽다라서 잘 안 물어보지만 과거에는 자주 물어봤던 것이 은닉행위니까 잠깐 칠판 보세요. 이거 그냥 사례 문제 푸는 것 하나만 신경을 써두는 거예요. 갑이 부이고 을이 자이고 갑이 토지 한 필지를 자식놈 을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 증여를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것이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여하고자 하는데 부자지간에 통모를 해서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해서 이제 가장 매매를 하고 등기부에 등기원인 매매. 그런 다음에 자식놈 앞으로 등기전 하더라. 요때 이 가장 매매는 108조 1항에서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이 가장 행위, 배후에 은폐되는 행위, 증여 같은 것, 요걸 은폐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했다. 해서 배후에 은폐되는 증여 같은 거를 글자 그대로 은닉행위에 근하고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게 유효냐 뭐냐 그 이야기인데 종래적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여기에 은닉행위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그는 항상 전제가 돼야 되니까 효력요건 갖추는 한 유효다 그 말이요. 해서 이제 은닉행위는 유효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증여 은닉행위가 유효니까 어땠다고? 그걸 사례 문제로 시험에서 몇 번 냈다는 거야. 뭐를 찍은 어째요? 증여가 유효다 그 말은 등기전 받은 애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은닉행위가 유효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이야기인데 이 사례의 경우는
또 한 가지 거를 검토를 꼭 해야 돼요. 뭐냐? 등기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요 등기가 물권법이나 등기법이 동원하세요. 등기가 존재한다 해서 언제나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 취득 뭐하지 않을게.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 이자들은 실제로는 증여하고자 했는데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뭐로 기재됐느냐? 매매로 기재됐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의뢰앞으로 이전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달려서 등기한 것도 유효냐? 요걸 2단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등기법식 동원하세요. 물권법식 동원해도 되고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달려서 등기한 것도 무효가 아니라 우리 판례가 유효로 보죠. 꼭 이렇게 순서대로 하세요. 정말로 야매로 공부하지 마세요. 정말로 법 공부 야매로 하니까 요즘에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려서 이상한 아들이 나오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법 공부한 사람들은 법의 개념 정확히 파악하고 법치주의가 뭔지 저번부터 내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야매로 하지 말고 선무당에 사람 잡아요. 정확하게 요 등기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달려서 등기한 것도 유효니까. 그러니 얘는 뭐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간 거를 과거에 사례 문제 우리 시험에서 집중 물어봤다는 거. 따라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의뢰 등기를 가졌다 보니까 이 토지를 제3자병이 양도해서 등기 넘어갔다.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가? 특히 악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나 이걸 함정으로 무지 물어봤다는 건데 직전의 양도는 얘가 지금 뭐예요? 소유자. 그럼 얘는 권리자로부터 소유자로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얘는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소유권 취득.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 얘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죠. 은닉행위가 유효다 그 말은 이걸 말하는 거. 이렇게 사례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그 다음 요건에서는 나머지는 다 이제 비진표가 똑같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를 표적 알고 있고 다 똑같아요. 핵심은 가로친 3번 상대방과 뭐 하시라? 통정 통모한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것만 딱 체크하면 되고 여기서 통정 통모한다는 것은 또 이런 추접스럽게 공부하지 마세요. 갑이 을하고 짜고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엔 허위 표시는 거의 90% 이상이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러는데 옛날 시절은 갑이 을하고 짜고서 이렇게 시험에 내줬지만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요즘에는 짜고서 이런 거 안 하니까 가장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에 뭐 할 것? 양해! 이렇게 정확하게 판례 입장. 양해, 가장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에 양해 내지 뭐가 있는 것? 합의가 있는 것. 이렇게 나오면 통모했다고 딱 고르시면 돼요. 허위표시라고. 자, 훈련을 해본다는 거. 판례 사례에서 2번 판례 보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건데 왜 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번 판례를. 아까 이걸 가르쳐 줬어요. 요즘에 비진입 표시해서 이런 거를 자주 물어본다고. 갑이 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1억 원을 실제 대출받고자 한다. 실질적인 주체모자. 근데 지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 못 받더라. 그래서 친구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나 가르쳐 줬죠. 요거는 이자의 의사와 표시가 뭐하니까 일치하니까 비준입 표시 허위 표시는 성립될 일 없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비준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는 성립될 일 없겠죠. 의사와 표시 일치 안 해야 되니까. 따라 대출 계약 유효니까 임자가 책임지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해서 외적인 판례가 있으면 시험에 나오겠죠. 안 그래요? 그게 그 2번 판례예요. 그 2번 판례는 허위표시에 해당된다는 판례인데 이 사안에서 왜 허위표시가 되는가 눈으로 읽으세요. 얘하고 형식상 주체무자하고 금융기관 대출계약 체결하면서 뭘 하겠잖아요. 얘한테는 책임을 지운다 안 지운다?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거기 써줬잖아요. 그거.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를 작성받았다. 그런데 그 앞구절에 금융기관이 뭣도 했다. 양해했다 써놨잖아. 양해했다 그 말은 뭐 했다? 통모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외적으로 허위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얘한테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얘 명의로 대출관계서를 작성 대출계약 체결했다. 이거는 금융기관이 양해했다 통모를 했기 때문에 얘한테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이 대출계약은 허위 표시에 해당되니까 무효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얘가 대출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아니고 누가 당사자가 된다? 실질 주체무자가. 얘가 돈을 갚아야지
얘가 명의 빌려준 내가 갚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냈을 것이고. 분석할 수 있겠나요? 나는 민법 이해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정말로 미쳐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이해 하나씩 또박또박 해가면 환장해버리고 싶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큰 사건들을 가지고 또 선생이 똑똑하니까 그런 결부식에 가르쳐주기도 하지. 예? 하나씩 알면 미쳐버리고 싶은데 재밌어가지고. 여기까지 이해처리라 보고, 그 다음 법률 효과에서 먼저 이게 사례 문제가 워낙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법률 효과에서 당사자 사이, 요 각과 이 두 놈이 허위표시 당사자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는 거 딱 두 개를 일단 집중 물어봐요. 첫째, 지금 원래는 이런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를 않는데, 아까 서두 이야기했다시피 주로 우리 실무상으로는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탈한다, 이런 목적으로 허위표시가 많이 행위다 보니까 주로 이제 채권자 같은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허위표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로 이놈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물 흐르듯이 문제가 돼요. 첫째,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불법이 뭔지 가르쳐줬죠. 허위표시가 그러면 불법인가 아닌가, 요게 이제 집중시험에 나오고, 주로 채권자 같은 제3자를 기망해서 하니까 허위표시는 선량한 봉수나 사일세 반하는 거 아닌가, 요게 논란이 되는데, 요게 논란되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다 가르쳐줬죠. 첫 번째 시간에 만약에 허위표시가 불법이면 얘가 등기 전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니까 몇 조가 적용돼요? 746조가 적용이 돼버려. 그러면 소유권도 팔려면 얘한테 넘어가 버려. 그러면은 얘는 이 건물 강제입행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려. 허위표시는 결론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갑이 건물에 대한 등기 전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 문제가 발생이 안 되니까 736조 적용이 안 된다 버려. 따라서 감은 을에게 요 건물 반환해달라고 당연히 반환 청구하고, 여전히 소유권은 얘한테 있으니까 얘는 강제피해 가능하고. 그러면 왜 허위표시는 채권자 같은 제3자를 기망해 주로 행해지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구별처리라고 말해요. 여기서 허위표시는 요게 허위표시예요. 채권자를 기망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아니라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 동기에 불과한 거예요. 구별하겠나요? 요 이유나 동기는 여기 들어있는 것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 요 채권자 기망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아니라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불과하지 않을게. 이걸 구별처리라고 말해요. 따라 허위표시 자체는 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따라 746조가 적용이 안 된다. 다 집에 가서 740조 조문도 외우고 다니세요. 불법 원인 급여 아까 집중 가르쳐 드렸으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사건을 놓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저거 반환받을 수 있냐 없냐 갖고 놀아보라고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 문제. 지금 또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주로 기망하기 위해서 이런 허위표시 정해지니까 이게 왜 가장매매했냐고 말이야.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서 기망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따라서 이 허위표시에 의해서 무임 법률행위, 가장매매 이런 게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압축시켜서 사유행위라 그래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법률을. 요게 사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유행위에 해당이 되면 이 사유행위의 취소 및 요 매매를 취소시켜주고 을에게 넘어간 재산을 원상 복구시켜달라. 사유행위 취소 및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갖게 되는데, 이거를 거기 보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제 주로 채권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허위표시 정해지니까 요 가장매매가 사행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여기 채권자 A 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이 매매를 취소시켜주고 을에게 넘어간 건물 재산을 갑에게 원상 복구시켜달라. 이런 거를 채권자 취소권. 따라서 한마디로 압축을 시키면 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정돈. 따라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채권자 취소권까지 핵심이니까 두 개 딱 정리하고 뒤에 넘겨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제3자와 관계를 또 집중 출제를 하는데, 이런 경우 요게 이제 아예 시험에는 쏟아져 나와버리죠.
지금 이제 을이 등기를 통상 가지고 있지만 요 매매 자체가 무효다 보니까 얘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제3자 병에게 또 양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3자 병에게. 그랬을 경우에 이 병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합니까? 요걸 묻고 있는데 항상 원칙부터 전제하라고 했죠. 1단계 원칙.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상 단계별로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무고르자 명의 등기 및은 자는 보호가 안 되죠. 소유권 취득을 일단 못한다. 딱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도 거래 안전을 해치게 되죠. 나도 정당한 대가를 지고 매수했는데 왜 소유권 취득 못합니까? 거래 안전을 해치게 되니까 이런 자를 또 보호해주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108조 2항이라고 말이요. 허위표시는 무효라고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병이 선의인 경우, 여기서 선이다 그 말은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이 선인데, 여기서는 선이라는 것은 요 두 사람 사이의 매매가 허위 표시에 의하여 행하였다는 것을 얘가 모르고서 매수했다. 그게 선이겠죠. 알고서 매수면 악이고, 얘가 선인 경우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무효를 가지고 얘한테 주장을 못한다는 거. 가번 얘가 선인 경우는 이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얘한테 대항 못한다. 주장을 못하니까 역으로 병이 선이면은 소유권 취득.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이렇게 이야기로. 반대해서 가면 악인 경우에는 무효를 가지고 악이 제3자에게는 거꾸로 대항할 수 있겠죠. 악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이런 소토를 하고 말이요. 문제는 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허위 표시에서 우리가 배우고는 있으나 이 규정이 허위 표시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비진입 표시 배웠죠. 거기서 잠깐 있었잖아요. 비진입 표시도 외조로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은 규정이 들어있고, 뒤에 나오게 될 착오하고 사기 강박하고 요거는 이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당이 되는데, 요 경우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내용은 이 규정하고 똑같은 거이고, 따라서 지금 배우고 있는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허위 표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용에 모두 적용이 된다. 그걸 염두에 딱 두고 그 대신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사례 문제 풀 때 이게 사례 문제 기본인데 하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등기 가지고 있다니까 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럼 일단은 공신원칙을 딱 점검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공시방문 실련자가 보고 안 되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런 다음에 2단계로 그러면 얘가 선인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겠는가 이걸 따지라고 그러는데, 선인 경우에 보호가 되려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어디에 들어있다?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비진입 표시부터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까지 이게 선의 제3자 보호규정에 들어있는 경우고, 따라서 다음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에 공부했죠. 이것도 이런 거를 집중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갑이 시가 1억짜리 토지 가지고 있다. 현재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몹시 공방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걸 얘가 악용을 해서 단돈 3천만 원을 매매했고 등기 넘겨줬다. 104조에서 이 매매가 무효가 됐다. 얘는 등기 가지고 있지만 소유자 아니죠.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사회를 묻게 됐단 말이에요. 얘가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제1단계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럼 2단계 뭐 따지시고, 그럼 얘가 혹시 뭐일 때 선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서 매수한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는가? 이 경우는 선의에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이다? 불공정한 법률이나 무효인 경우는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104조는 논어로 확인.
다시 앞으로 돌려서 104조 초문 보세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민법 공부는 못 하니까 목숨 걸고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이고 말이야. 49페이지 제로에 104조 보세요. 거기는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자, 몇 페이지를 또 펴냐 그러면은 저기 68페이지 펴보세요. 거기는 허위표시는 무효지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사함자가 대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들어있죠. 허위표시는. 근데 불공정한 법률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죠. 뭐 말 듣겠나요? 이런 무효를 우리는 무슨 무효라고 부른다?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선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절대 무효라 그러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과 무효인 경우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 경우는 얘가 선의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무효를 흔히 절대 무효,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구별하겠나요? 구별 이해했으면 옆에 짝꿍 이런 거는 꼭 가르쳐 주라고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돼버리면 사회 문제는 손도 못 대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면 금방 이해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걸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도 이해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합격하니까 옆에 짝꿍 공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해 못하니까 가르쳐 주라고 말이야. 선생이 가르쳐서 이해 못하는 것도 여러분이 가르쳐주면 금방 이해해버린다. 그걸 우리는 속칭 뭐라고 부른다? 눈높이 교육. 선생이 아무리 거품 물고 가르쳐도 이해 안 되는 게 이해한 여러분이 옆에 짝꿍 가르쳐주면 금방 또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야. 이거 보시 베푸는 거니까. 너 죽고 나 합격하고 이런 시험 아니라 말이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해한 사람들은 금방 이해했을 거니까. 그 다음 다시 그 뒤로 돌려서 이 경우에 이제 허위표시 경우는 이제 108조 2항에서 이렇게 제3자 병이 선인 경우 안에서는 외적으로 뭐 할 수도 있더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규정을 이제 선의 제3자 보호규정 그러는데 먼저 무효를 가지고 이제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했으니까 선의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도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 여기서 선의다 그 말은 여기에 허위표시에 행했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걸 선의 그래요. 이게 허위표시에서 행했다는 것을 알고서 매수하면 악이. 이때 얘는 선의게만 하면 보호가 되니까 무과실일 필요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물어봐요. 따라서 얘가 주의임을 기울였다면 요게 허위표시에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 얘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가면 갑하고 병사에서 당연히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붙게 돼 있죠. 그럼 민사재판은 제가 노래를 부르다시피 변론주의 원칙이니까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토대로 재판하는 건데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병이 을하고 매매할 때 요게 허위표시 등했다는 것을 알고서 매수했냐 모르고서 매수했냐 요게 핵심인데 그에 관해서는 누가 입증할 것인가 요걸 또 집중 물어본다는 거. 통상 제3자는 요게 허위표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3자 병은 무엇으로 추정을 딱 해버리죠. 선의로 추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일단 소유권 취득하고 대신 추정이라는 것은 인문단계에서부터 집중 가르쳐주다시피 간주하고 달리 추정은 상대방 쪽에서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입증하기 곤란하니까 이 병은 선의로 딱 추정을 해주고 그럼 일단 소유권 취득하고 대신 이제 갑이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열받겠죠. 그럼 반대의 증거를 제출. 갑은 병에게 당신은 이게 허위표시 행했다는 것을 알고서 매수했지 않느냐. 토의자 갑 쪽에서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을 거꾸로 입증해야 되고 이걸 입증해버리면 소유권 취득했다는 효과가 취득 못하는 거 뒤집을 수는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병이 악이라는 걸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가세요.
거기 지금 한 소리가 그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번에 다 쓰여 있고 입증책임까지 다 쓰여 있고 대항하지 뭐한다 읽으면 되고 문제는 이제 여기 제3자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뭘 가지고 서은이 제3자 대항하지 뭐하니까 여기서 허위표시 당사자는 요 갖고 올 두 사람이죠. 따라 제3자는 여기 이제 당사자 이외자를 이제 제3자 그럴 건데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허위표시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들 흔히 말하는 상속인들을 말해요. 상속인을 제한 자중해서 이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를 제3자 그래요. 가장 전형적인 제3자 해당되는 자가 여기 칠판의 사례 가장 매매의 매순으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매수한 자 이런 자는 허위표시 당사자 요 둘인데 이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다시 A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니까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잖아요. 따라서 시험에서 허위표시는 90% 이상 사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칠판의 사례가 90%랑 출제가 돼요. 왜냐? 허위표시 물어보면 꼭 제3자까지 포함시켜서 사례를 출제를 하겠죠. 이 두 사람만 놓고 출제한 사람 없을 거니까 그러면 제3자에 포함되는 자를 사례를 만들 거니까 요게 이제 가장매 매수로부터 목적물 다시 매수한 자예요. 따라서 얘는 전형적인 제3자니까 뭐이기만 하면 서은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념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병이 서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근데 얘가 다시 옛날 시험에서 하도 많이 물어봤던 사례 정액에 또 양도를 했는데 요런 예를 이제 법률상 흔히 전득자라고 부르는데 얘는 악이다 그 말이에요. 내용파했나요? 그랬을 경우에 이 악이 전득자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까 가르쳐준 원리 그대로 정리하면 돼요. 요 병이 서은이면 소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거예요. 소유자로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서은이 악이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겠죠. 요거는 이제 종래 시험에서 누구나 맞춰서 내주는 건데 요게 거기에 5번의 전득자 은폐무료 법제로 쓰였는 내용이에요. 찾았나요?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판례가 서로에 나왔는데 그게 우측 판례 사례에서 1번 판례 사례 보세요. 찾나요? 요게 이제 임차 보증과 관련해서 가장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사례인데 요게 이제 거꾸로 그대로는 이제 시험에 내기 어렵고 번역을 하면 요 내용이에요. 여기 칠판의 사례를 다시 보세요. 요 제3자가 선이고 전득자가 악인 경우 얘는 권리자부터 권리 승계받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 판례는 이제 거꾸로 묻는 판례예요. 요 병이 악이고 그 다음에 전득자가 선이고 이때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요거하고 반대로 여기서 묻는 이유는 여기 전득자도 제3자에 포함되는가 요것 때문에 묻는 거라고 말이야. 뭘 알겠나요? 산수 공부하면 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 구조는 산수를 하면은 하나 둘 3 요게 제3자 얘는 4자 이렇게 될 건데 웃을 때는 웃더라도 틀리지는 마세요. 본 시험장 가서 웃고 즐길 때가 정말 좋은 거예요. 올해 11월 10월 28일 오후 5시쯤 되면은 당락이 딱 나올 건데 그때도 여러분이 지금처럼 환하게 웃었으면 참 내 원이었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별로 기대가 지금 안 된다는 거 지금. 얘가 악이고 얘가 선이 되고 바꿔서 얘 소유권 취득한 요 판례가 새로 나왔다는 거. 옛날에는 판례가 없을 때는 요게 출제를 안 했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 했느냐. 여기 전득자도 제3자에 포함을 시켜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악이면 소유권 취득 뭐하니까 얘는 선이면 얘도 제3자에 포함을 시켜서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 요게 학자들의 통설적인 견해였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시험에 낼 수가 없죠. 반대 견해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거기 1번 판례가 나와서 그게 요 판례라고 말이야. 얘도 뭐에 포함된다. 전득자도 제3자에 포함되니까 얘가 선이면 얘도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 요런 판례라고 말이야. 뭔 말겠나요? 따라서 우측 판례 사례 1번 판례는 요 내용이니까 그대로 외우면 안 되고 제3자가 뭐이고 악이고 전득자가 뭐인 경우 선인 경우
여기 전득자도 뭐에 포함된다? 제3자에.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권리 취득한 자뿐만 아니고 그 자로부터 다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이런 전득자도 제3자에 포함을 시키자, 그 이야기예요. 뭔 말 알겠나요? 그러니까 종래 시험에 잘 물어본 왼쪽에 동그라미 5번 사례하고 우측에 판례사 1번하고 정반대예요. 그 사례 스토리가. 구별 잘하세요. 이제 그 우측에 1번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거기 제3자 해당하는 자 안 되는 자를 하도 물어본대. 제3자 해당하는 자에서는 기억범, 매수인이 있죠. 부동산 가장면 매수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전득해서 소유권 인입기를 하거나 요 편 같은 예를 말해요. 가장면 매수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 요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저당권에 가등기를 시키는 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얘도 또 시험에서 무지 물어봐요. 사례로. 다시 7번 보세요. 이번엔 이걸 이렇게 바꾸자는 말이에요. 얘가 지금 가장면 매수인이에요. 등기는 가지고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얘가 병으로부터 돈 1억 원을 빌리면서, 듣고 있죠? 1억 원을 빌리면서 얘가 저당권 하나 설정해 달라, 그럼 빌려줄게 했더니 자기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갑소유이지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위에다가 채권자가 뭐 한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해 줬다는 거죠. 내용파겠나요? 그랬을 경우에 이 가장면 매수로부터 다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요 사례도 여러 번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얘도 제3자냐 그 이야기죠. 얘도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요 세 놈을 외우지 말고, 첫째, 얘가 단순히 가장면 매수인에게 돈 1억 원만 빌려줬다.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고? 일반 채권자. 두 번째,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받았다.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고? 저당권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길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넘겨봤더니 얘가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 가지고 있더라. 이걸 빼돌리기 전에 얘가 잽싸게 뭐 했다?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을 가압류 채권자, 똑같은 애가, 이거는 구별할 줄 알죠? 그러면 여기 일반 채권자는 제3자 아니고 밑에 두 놈은 제3자 해당이 된다는 건데,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제3자가 되려면 이 허위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이 건물에서 허위표시에서 매매해서 등기 넘어왔죠. 근데 얘가 소유자 아니죠. 저 건물과 관련해서 뭔가 이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야지 제3자가 돼. 근데 일반 채권자는 돈만 빌려줬지 이 건물과에서 무슨 조치 취한 적 없잖아. 이제 알아들었어요? 제3자 될 일이 없잖아. 거기에 밑에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미인번 애가 요놈이라고 말이야. 가장양수 일반 채권자 했잖아. 됐나요? 이런 거는 무조건 마취하지 합격하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왜 제3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두 놈을 보라고 말이야. 얘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야. 얘는 그냥 돈만 빌려줬잖아. 근데 밑에 두 놈은 뭐 했어요? 이 건물에서 등기 전 받았잖아. 소유자 아닌데. 근데 그 건물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맺었잖아. 건물 위에 저당권 설정받고 건물 가압류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잖아. 저당권 설정했고 가압류했으니까. 그래 이 두 놈은 당연히 뭐에 포함되고? 제3자에 포함되고. 그 말 알아들어요?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에서 거기에 기억번에 저당권 설정받은 내 니은번 가압류나 압류 채권자 제3자에 들어있잖아. 구별하겠어요? 공부할 거 없다니까요. 이해만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저당권자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지금도 집중해야 돼요. 이 저당권자에 가장매수보다 저당권 설정받은 애, 얘는 원래는 저당권 취득을 못하죠. 왜냐? 여기 지금 우리 나무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준 거야. 원래 저당권 설정하려면 자기 소유 물건이에 저당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 나무 물건에 저당권 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효가 된다고 말이야. 얘는 저당권 취득을 못하죠. 등기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얘가 저당권 취득하는 길은 있다는 거예요. 얘도 뭐에 포함되니까? 제3자에 포함되니까
가장매매 매수로부터 다시 저당권 설정받은 자가 뭐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통상 선으로 추정이 되니까 얘는 저당권을 취득하기가 거의 대부분인 건데, 얘가 돈을 안 갚았다. 그럼 얘는 저당권자로서 이 건물 경매 들어가겠죠. 낙찰이 됐어요. 그럼 얘는 소유권 잃어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뭘 알겠나요?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경락이니까 소유권 넘어가 보니까. 얘가 제3자가 포함되니까.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저 채권자 강제편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통모해서 가장매매에서 친구한테 등기 넘겨줬잖아요. 근데도 이 세상에 믿을 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 얘가 친구 믿을 수 있냐고 말이야. 얘가 돈이 궁하다. 그럼 뭐 해버려? 팔아버려. 가장매매에서 등기 넘겨줘. 그럼 얘는 제3자잖아. 그럼 얘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또는 돈 빌리고 이 건물에다 저당권 설정해주면 얘도 뭐잖아요? 제3자. 그럼 얘가 선이면 저당권 취득하니까 경매하면은 또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우리 법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알겠나요? 너 재산 함부로 빼돌리지 말어, 그 이야기야. 친구 믿고 빼돌리면 얘가 또 뭐 해버리니까 팔아먹고 다음부터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면 소유권 날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못 믿으니까 이제 누구끼리 이제 가장매매하는 거, 부부지간에. 그죠?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신랑이 곧 공장이 비시마 사업이 안 돼서 공장 앞으로 나는 거 생겼는데 내 앞으로 등기 넘겨놓으면 안 됩니까? 안 돼. 왜냐? 등기부에 다 나와 있어. 이게 부부지간에 이런 매매하면은 서로 가장매매한 걸로 추정을 해버려, 법에서. 왜냐? 부부끼리 매매할 일 없잖아요. 이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법 지키라 그 말이야. 지키라 그 말이야. 돈 빌려서 못 갚으면 집행 당하라 그 말이야. 그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법 배웠으니까. 그래도 저한테 또 물어보러죠. 이걸 옮겨놓으면 안 될까요? 그러고. 형법에서 처벌도 해요. 강제집행, 면탈죄로 하도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민법 시간에 민법만 내가 가르쳐 드리지만 얘는 형사상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말이에요. 제가 코치하면 저도 같이 공범으로 이 더위에 잠바 떼고 뒤집어 쓰고 우리 수강생이 저 볼거 창피해 같이 묶여가지고 재판부대로 간다고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재판부대로 갈 생각 있으면 물어보고. 물어봐도 답은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사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내드린단 말이에요. 뭐를 지금 여러분이 연구를 해오냐 그러면은 아까 여기 신용보증기금 사례인데 신용보증기금이니까 이런 일들 많이 있는 거예요. 제1금융권은 실제로 힘들어요. 이게 원래는 갑이 실제로 을 상호신용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실적인 주체 뭐냐? 상호신용공고. 아까 판례가 처음 상호신용공고 사례야. 얘 이제 대출 한도가 초반에 지인으로 못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명의를 빌려서 대출 계약 체결. 그러면 상호신용공고 알아 그거를. 그래서 아까 그 양해했다 그런 말 그래 나오는 거야. 상호신용공고는 개판이야. 개판. 제1금융과 달리. 그러니까 얘가 내 대출 받고 있는데 내 명의로는 한도 초과 붙어? 저거 안 돼. 그러면 얘가 가르쳐주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고 하고. 그리고 요놈한테 내가 책임지면 그러니까 또 너한테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게 양해를 해서 또 대출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효가 된다 그랬죠? 아까 예외적으로 확인했나요? 근데 이 상호신용과 이런 짓거리 하다 보니까 또 파산 선고를 많이 받아. 언론에 보도가 되다시피. 그랬을 경우에 대출 장부상으로는 얘한테 1억 빌려준 걸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통모했으니까 이거는 무효니까 원래 형사상 주체면은 돈 갚을 필요가 없고 얘가 당사로 돈을 갚아야 되지만 상호신용과 대출용은 얘한테 돈 빌린 거 돼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가 파산 당했을 때 여기 명의 빌려준 사람은 1억은 갚아야 되는가 안 갚아야 되는가 그 집에서 연구해 오세요. 힌트를 주면 거기 69페이지에 2번 판례가 또 시험에 아주 중요한데 그 2번 판례가 이걸 가르쳐준 판례니까 그 2번 판례를 집에 가서 읽고 해결해 오라고 말이야. 이거 파산 선고 받게 되면 결론부터 가르쳐주면 얘 1억은 변제해야 돼요. 그 2번 판례 때문에. 그러니까 그 2번 판례를 연구를 해오라고 말이야. 이걸 연결지어서 사고를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시 이야기 드리면 공부 기존에 해오신 분들이 지금 내 머리를 지근지근 쑤시게 만드니까 복습 꼭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 예습도 해와야 돼요. 예습도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 처음 하신 분 예습은 안 해도 되지만 복습이라도 꼭 하셔야 되고 복습만이라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고생 많이 했네요.